청와대 대통령, 정확히는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청와대는 어차피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서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 당선인 측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말고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보고 방 빼라.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옮겨라. 아니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국방장관이 누구의 지금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 국군 통수권자예요. 거기에서 지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그런데 저기 협의도 없이 통보하고 5월 10날 개방하겠다. 이건 대통령이 미리 나가라는 얘기예요. 집권 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바쁘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도 못 가고 용산도 못 간다. 이게 이제 전세 난민 신세대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갈 집이 없으니 뭐 임시로 호텔에서도 묵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윤 당선인의 처지 입장을 뭐 전세 난민 시대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취임을 하시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청와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고 통이동 지금 집무실에서 계속 집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거의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비슷한 형태의 경호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면, 그러니까 취임을 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청와대와 비슷한 형태의 경우가 이루어진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통이동 집무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두 번째는 관저를 들어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시는 자택에 있으셔야 되는 거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청와대는 절대로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 통이동 집무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SC나 이런 사태에서 국가의 이제 기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도 저기는 없고, 그럼 청와대에 있는 벙커에 다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또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네. 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어떻게 협의를 해가고 앞으로 진행된 과정을 이끌어갈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측이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 문제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니 이제 당선인과 만나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네. 외부에서 자꾸 뭐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두 분이 빨리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절친이 있대요. 한 건축가 분이라는데요.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관저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집무는 집무만 하고 나오면 되지만 관저는 뭐 잠자는 24시간 곳인데. 예. 생활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환기도 잘 안 되고요. 항상 불을 켜야 될 정도고 어두컴컴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관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건축에는 문외한이라서 승효상이라는 분이 건축에 이 굉장한 내로라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직이었는데 청와대 들어가 볼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간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효상 건축가의 주장을 짚어보면은요. 그 장소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의 조선왕제 정통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복궁 위쪽에다 총독관저를 지어놨고 거기에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불순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격화시키는 위치에 자리 잡은 터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용산공원이 괜찮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보다 내부에서 볼 때 더욱더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부의 공간이 너무 공간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는 게 신체에
있게 딱 지어져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사는 공간이 너무 크면은 상대적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위용에 자기 스스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의 행동이나 그거에 또 바뀌기 때문에 성격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기 때문에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물론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 분께서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용산 이전을 찬성하는 분들이나 당선인 측에서 그거 봐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도 저런 얘기했네 이런 차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엊그제 일요일 날 기자회견할 때 이 공간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또 그 공간의 그 어떤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이전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 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근데 사실 최재문 교수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구중궁궐 얘기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청와대를 썼다는데 사실 그 오래전부터 국민의 마음속에는 어느 대통령 시대 할 거 없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불통이 되더라. 그래서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간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좀 쾌적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알맞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의지까지 지배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어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좋은 의자, 좋은 어떤 장소 이런 곳에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또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도 저는 충분히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그렇게 크고 예컨대 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한계가 있어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건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거기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도 바라고 다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간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소통하러 국민 앞에 다가가기도 하고 건물 구조도 인테리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공간을 바꾸고 그 공간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당선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제가 볼 때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만약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불발이 되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라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극적으로 취임하셔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지하신 것처럼 표현하신 것처럼 소통을 위해서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용산 집무실, 용산으로의 이전 논란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옥신각신하고 또 감정 싸움까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안진영 기자님, 궁금한 건 여론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가요. 네, 지난 19, 20일 양일간 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어허. 그 결과 전체 응답한 이들 중에서 58.1%가 반대에 손을 들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33.1%는 찬성한다였고 잘 모르겠다는 8.7%였습니다. 네. 연령대별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50대와 40대에서는 60% 이상이 반대를 했고요. 30대와 20대 역시 50% 이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글쎄요. 이 여론조사에 더 세밀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찬성하면 찬성한 이유, 반대하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건지 왜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 건지 그런 좀 세밀한 이유가 좀 있으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선인 측에서. 그래서 당선인도 오늘 여론조사 관련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여러 의견 그리고 주시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당선인은 의지가 강하다는 걸 재차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언론들에서는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지금 취임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아, 2달도 못 남았는데 여러 가지 국정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는 않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당선인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고 2년 후에 총선까지 치러야 돼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선되고 나서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 지지율이 대체로 높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용산으로의 이전 때문에 그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사실은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보네요. 결과예요. 네. 한 주 동안 저렇게 여론조사가 지금 긍정보다는 부정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4.4%나. 이건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여론의 지지가 좀 탄탄해야 사실은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저렇게 정말 뭐 이게 반대가 부정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우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민생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워낙 이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가지고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당선인 측에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논의하고 민생과 코로나19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야만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서 본인이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정 수행 전망의 여론조사가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 결과들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긴장하고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 그 지지율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선이 12월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사일 씨를 2007년 12월 26일 대선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는 2012년 12월 24일 정도니까 그때도 한 대선 끝나고 한 닷새 엿새 정도 이후에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이었기 때문에 5월 10일, 12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긍정의 답변이 월등해요. 70%를 지금 다 상회하죠. 보세요. 79.3, 박근혜 전 대통령만 64.4, 문재인 대통령도 74.8.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오면 대선 끝나고 이번 주가 한 2주가 이제 지난 시점이잖아. 이번 주 보면 이제 3월 9일 대선이었으니까 오늘 22일이죠. 13일 정도. 정확히는 2주도 못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50%도 돌파하지 못하고 긍정의 답변이 오히려 지금 내려가는 추세고 부정이 올라가는 추세다.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뭐 김은혜 대변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인수위라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특히 뭐 갤럽 조사는 금요일마다 계속 나올 때고
여론조사는 또 수시로 나올 거란 말, 특히 이제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돌파구는 이 용산 문제밖에 없어. 뭔가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금 시작이 용산 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이게 시작인 거고요. 네. 인수위의 실제 업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이제까지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에 여러 공약들이 있어요. 그 공약들을 구체화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국정 전반을 운영하겠다는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서 또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용산 이전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지금은 다른 역대 정부들보다 앞서서 이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네.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께 좀 여쭤볼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뭐 지지율이 탄탄한 걸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어떤 뭐 청원이 올라왔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이 글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입니다. 이미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요. 어허. 청와대 답변의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임기가 지금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고생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용산 이전 논란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더욱더 여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인 이제 신분이 올렸나 봐요. 생애 최고의 대통령은 문재인 하나뿐이다. 이런 글에 올렸고 여기에 오후 3시입니다. 뉴스파이터 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작진이. 오후 3시 기준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일단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청와대가 또 자화자찬이라서 답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답변 기준은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변인 브리핑,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현장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웃음이 넘쳤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스원 유세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만약에 저 통일동에서 방송 중이라 죄송한데 오늘 너무 멋지게 입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통일동에서 이제 다음 경제 2분과 인수위원 경제 2분과로서는 세 번째죠. 유웅환 성함 그렇게 됩니다. 전 SK 혁신그룹장. 마스크를 한 번만 벗고 발음을 해드릴게요. 유웅환. 유웅환. 죄송합니다.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긍정의 면으로 방송제 출신의 앵커 출신이다 보니까 기자 브리핑할 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면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제 딱딱하게 대변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고 그 외에 이제 개인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그 일반적인 틀을 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기자가 당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자 질문하는데 오늘 멋지게 입으셨네요라고 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 뭐 이름 그것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잖아요. 네. 웅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마스크 벗고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웃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웃게 만드는 결국은 이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변인의 역할이 물론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대변인으로서는 사실 기자들에게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